해비가 저주 인형의 눈을 바늘로 찌른 날, 아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인형의 가슴에 못을 박은 날에는 아들이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미가 경쟁자들을 죽이기 위해 흑마술을 부릴 때마다 저주는 끔찍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육체로 되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밤마다 저주의 춤을 췄던 해비. 이토록 끔찍한 광기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비극의 뿌리를 찾기 위해선 먼저 그녀가 자금성 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절대적인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금성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해비 나랍씨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훗날 다가올 비극의 무게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강희제에게는 3명의 황후가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황후의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황후가 부재한 내명부에서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한 것은 바로 4명의 고위비, 즉 사비였습니다. 해비, 의비, 덕비, 영비. 이 4명의 여인이 황궁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막강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비 나랍씨는 가장 먼저 비의 자리에 올랐으며 사비의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황제의 총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혈통, 여평나랍이라는 성씨가 가진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만주족의 역사에서 여평나랍 부족은 아이신교로 부족과 오랫동안 피로 얼룩진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여평부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평부의 마지막 족장은 죽어가면서 우리 부족에 여자가 단 1명만 남더라도 반드시 아이신교로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일 뿐이지만 그만큼 여평나랍 가문은 만주팔기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명문가였습니다. 해비는 그런 자부심 높은 가문의 딸로 태어나 아주 어린 나이에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강희제의 첫 번째 황후인 효성인황후가 입궁할 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희제의 가장 오래된 여인 중 1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황제의 소년 시절부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모두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명멸하는 냉혹한 후궁에서 그녀가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운이 좋은 여인이 아니라 대단히 현명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정치적인 감각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에게는 강력한 뒷배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세 중 실세였던 대학사 남남명주가 바로 그녀의 당숙이었습니다. 남남명주는 강희제 전반기에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신이었습니다. 안으로는 내명부를 통솔하는 최고의 비빈이며 밖으로는 조정 최고의 권력자를 친척으로 둔 여인. 해비 나랍씨는 명실상부한 자금성 최고의 실력자 중 1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소인 연희궁은 늘 사람들로 붐볐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황궁 안팎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권력의 정점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황후가 없는 황궁에서 비라는 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가문의 영광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강희제 11년 해비 나랍씨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황장자 대학어 윤제입니다. 윤제의 탄생은 강희제에게도
해비에게도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강희제에게는 그 전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윤재는 강희제가 맞이한 실질적인 첫 번째 아들이었고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라난 최초의 황자였습니다. 젊은 황제 강희제에게 처사들 윤재는 제국의 미래이자 희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강희제는 윤재를 매우 아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재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특히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주족의 전통을 중시했던 강희제에게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용맹한 기질을 타고난 장남은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해비에게 윤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생명줄이자 자부심이었으며 그녀가 이 냉혹한 황궁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윤재를 훌륭한 황자로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며 황제의 눈에 들도록 끊임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윤재가 성장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해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아버지 강희제를 따라 몽골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중아르부의 갈단을 토벌하는 전쟁터에서 젊은 황자 윤재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황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나약한 귀족이 아니라 전장을 누비는 진짜 만주족 전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며 해비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늠름하게 자란 장남, 황제의 신임을 받는 유능한 장수, 그리고 강력한 외가의 지원을 받는 황자. 이 시기 해비와 윤재 모자의 앞날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재의 신분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특히 강희제 시대에는 황위 계승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그리고 미묘한 원칙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한족의 유교적 전통인 적장자 계승 원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황희는 황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즉 적장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후궁이 낳은 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는 서자일 뿐입니다. 여기에 윤재의 비극적인 운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황장자였지만 그의 어머니 해비는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서장자였습니다. 윤재가 태어나고 2년 뒤인 강희제 13년 황궁을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희제가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황후, 효성인 황후가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이 황자 윤잉입니다. 강희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마침내 얻은 적재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이 갓난아기 윤잉을 생후 1년 만에 황태자로 책봉합니다. 이는 청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희제가 적통에 부여한 의미가 컸다는 반증입니다. 이 순간 윤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2인자가 된 것입니다. 2살 어린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제국의 후계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윤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형이었지만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아무리 무예를 연마하고 학식을 쌓아도, 아무리 전장에서 공을 세워도 황태자라는 고귀한 신분 앞에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비의 마음 또한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그녀는 어린 황태자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자신의 완벽한 아들이
단지 배를 잘못 타고 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그늘에 가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부터 해비의 처소와 남남명주의 저택 깊은 곳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대악어가 황태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황태자가 만약 잘못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장자인 대악어가 아니겠는가? 이런 위험한 생각들은 겉으로는 태평성대인 자금성의 밑바닥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재가 나이가 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커질수록 이 넘을 수 없는 벽에 대한 좌절감은 점점 더 거대한 야망과 뒤틀린 질투심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극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극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비의 드높은 권세, 윤재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서출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훗날 자금성을 피와 저주로 물들일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궁궐을 구중궁궐이라 부릅니다. 9번 담을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깊고 은밀한 곳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강희제 시대의 자금성은 단순한 미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을 비추는 거울의 방과도 같았습니다. 강희제 47년으로 향하는 시간의 수레바퀴 위에서 해비와 그녀의 아들 윤재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에는 황태자 윤잉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비의 아들 윤재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맞수였던 황태자 윤잉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윤잉은 태어날 때부터 제국의 모든 빛을 독차지한 존재였습니다. 강희제는 이 아들을 직접 가르치고 자신의 침소 곁에 재우며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윤잉은 유창한 만주어와 한어 실력, 뛰어난 정치적 식견을 갖춘 완벽한 후계자로 성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라는 가면은 무서운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희제라는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윤잉은 숨막히는 압박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거대했고 자신은 영원히 그 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주변의 모든 형제들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편집증적인 공포. 이 압박감은 결국 윤잉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귀했던 황태자는 점차 기행을 일삼는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신하들을 사소한 이유로 매질하고 궁녀들을 겁탈하며 심지어 아버지인 강희제의 텐트를 훔쳐보는 기이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밤, 해비의 처소인 연희궁까지 황태자의 기행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을 것입니다. 황태자가 미쳤다. 황태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이 소식을 들은 해비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국본이 흔들리니 걱정이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억눌러 왔던 욕망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저 자리는 원래 내 아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저 미치광이보다 내 아들이 훨씬 더 황제에 어울리지 않는가? 그리고 그녀의 아들, 윤재는 어머니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그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윤재의 곁에는 위험한 조언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비의 뒷배이자 당대의 권신, 남남명주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남남명주를 유능하지만 탐욕스러운 간신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는 황태자 윤잉을 지지하는 세객도 파벌과 치열한 당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명주에게 윤재는 단순한 조카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체스말이었습니다. 명주와 그 추종자들은 윤재의 귀에 달콤한 독을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대학원님, 황태자는 이미 황제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신망을 잃은 황태자를 대신할 사람은 장자이신 대학원님 뿐입니다. 천하의 인심이 대학원님께 쏠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법입니다. 윤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장에서 보여준 용맹함이 통치자의 자질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신임하는 장수로 대하는 것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거대한 착각 속에서 윤재는 스스로를 차기 황제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태자를 감시하기 위해 신복들을 풀었고 황태자의 실수를 하나하나 기록하여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형제로서의 우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오직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죽어야 한다는 냉혹한 적자생존의 논리뿐이었습니다. 혜비는 이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직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아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용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번들거리는 야심과 초조함이 들어찬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혜비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여평나랍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문의 영광이 아들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동조였고 그 침묵 속에서 윤재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파국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강희제 47년 9월이 밝았습니다. 무대는 자금성이 아닌 만리장성 너머의 광활한 초원, 목란 위장이었습니다. 매년 가을 강희제는 황자들과 대신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1708년의 사냥은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숙청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린 18황자 윤계의 병세였습니다. 사냥 도중 윤계가 위독해졌지만 황태자 윤잉은 동생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아버지를 향해 무심한 태도를 보여 강희제의 분노를 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마다 황태자가 황제의 텐트 주변을 맴돌며 틈을 엿본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강희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놈이 나를 죽이고 황위를 찬탈하려는 것인가? 평생을 권력투쟁 속에서 살아온 늙은 황제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강희제는 모든 황자와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황태자 윤잉은 흉포하고 패악하여 조상의 덕을 잃고 하늘의 뜻을 어겼다. 이에 황태자를 폐위하고 구금한다.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제국에 이 인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끌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원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몰아쳤고 모든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단 한 사람, 대학어 윤재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황태자가 폐위되던 그날, 윤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아버지가 30년 묵은 종기를 도려내셨다. 이제 이 빈자리는 장자인 나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읽지 못했습니다. 강희제가 황태자를 폐위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기에 실망이 컸던 것이며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윤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번 사건은 그저 경쟁자의 탈락일 뿐이었습니다. 윤재는 이 기회를 굳히기 위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효심으로 포장된 가장 끔찍한 제안을 던집니다. 아바마마, 유닝의 죄는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지금 민심이 흉흉하여 아바마마께서 직접 손을 쓰시기 곤란하시다면 제가 아바마마를 대신하여 그를 처단하겠습니다. 이 순간 시간은 정지했습니다. 강희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형을 죽이겠다고. 내 아들을, 내 동생을 네 칼로 베겠다고. 강희재의 눈에 비친 윤재는 더 이상 듬직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혈육에 정마저 잊어버린 피에 굶주린 야수였습니다. 강희재는 평생 유교적 덕목인 인과 효를 강조해온 군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윤재의 제안은 폐륜 그 자체였습니다. 강희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역사에 남을 유명한 비평을 내뱉습니다. 윤재, 너는 성질이 흉폭하고 어리석다. 짐은 단 한 번도 너를 태자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윤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너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에 윤재가 평생을 바쳐온 노력, 어머니 혜비가 평생을 바쳐온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부정당한 윤재. 그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추고 자숙했을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윤잉, 저놈이 살아있는 한 나는 언제나 위협받을 것이다. 그리고 팔황자 윤사, 저놈도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길이 막히자 윤재는 비이성적인 세계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술의 세계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면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경쟁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만약 윤잉이 미쳐서 완전히 폐인이 된다면, 만약 윤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사한다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장자인 나를 다시 보지 않을까. 자금성의 은밀한 밤, 윤재의 처소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에서 온 라마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을 설파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나무로 깎은 인형과 붉은 글씨로 쓴 부적, 그리고 저주를 위한 도구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비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궁안의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몽골 라마승들을 가까이 한다는 소식, 아들의 처소 주변에서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 사비의 수장인 그녀가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비는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아들이 너무나 두려워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방조 아래 아들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윤재는 몽골 라마승 파한을 시켜 끔찍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황실의 법도로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으며 인간의 도리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윤재는 믿었습니다. 이 인형이 땅에 묻히는 순간 자신의 불행은 끝나고 영광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땅에 묻은 것은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어머니 혜비의 미래였습니다. 자금성의 땅 및 차가운 흙 속에 저주의 인형들이 하나둘씩 묻히고 있을 때 역사의 시계바늘은 파국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을 앞당길 결정적인 인물, 침묵하는 사냥꾼 삼황자 윤지가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의 가을은 짧습니다. 그리고 강희제 47년의 가을은 유독 더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황태자 윤잉이 폐위되고 대악어 윤제가 아버지에게 동생을 죽이겠다는 폐륜적인 발언으로 버림받은 직후 황실은 거대한 공포의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윤제가 자신의 처소 깊은 곳에 저주의 인형들을 묻고 안도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던 또 하나의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삼황자 윤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의 승자를 황자 옹정제라고 기억하지만 이 시점, 즉 저주 인형 사건의 반가쇠를 당긴 인물은 삼황자 윤지였습니다. 그는 윤제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윤제가 힘과 무력을 숭상하는 전사였다면 윤지는 책을 사랑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문인이었습니다. 윤지는 평소 대악어 윤제를 경멸했습니다. 무식하고 거칠며 오로지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형이 황제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윤제는 평소 윤지에게 너 같은 책벌레가 무엇을 아느냐며 공공연히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윤지는 기다렸습니다. 윤제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질 때를. 그리고 윤제가 강희제에게 윤잉을 죽이겠다고 말에 눈밖에 난 그 순간 윤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저 거만한 형을 영원히 매장할 기회다. 강희제가 황태자의 폐위 문제로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윤지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타이밍에 황제를 알련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교묘한 화법으로 대악어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아바마마, 폐위된 황태자 윤잉의 행동이 미치광이 같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오나 그것이 과연 윤잉 본인의 본성 때문이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악한 기운을 빌려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은 아니겠습니까? 강희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생 유학을 공부하고 서양 과학을 사랑했던 이성적인 황제였지만 동시에 그는 샤머니즘의 전통을 가진 만주족이었습니다. 미치게 만들었다는 말은 강희제의 뇌리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윤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간에 대악어가 몽골의 라마승들을 불러들여 수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부디 살펴보시옵소서. 이 한마디는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강희제는 즉시 금이군을 소집했습니다. 목표는 대악어 윤제의 처소였습니다. 수색은 무자비했습니다. 강희제의 명령은 엄중했습니다. 궁 안의 흙 한 줌까지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윤제의 침실 바닥을 뜯어내고 정원의 나무 밑을 파헤쳤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황자의 정원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 하나의 외침이 정적을 깼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물건들이 하나둘씩 황제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본 강희제와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동나무를 깎아 만든 기괴한 형상의 인형들. 인형의 가슴과 머리에는 날카로운 쇠목과 바늘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등에는 붉은 먹으로 쓴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바로 폐위된 황태자의 사주팔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의 눈알, 시체 기름으로 만든 양초, 알 수 없는 주문이 적힌 부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백한 염승, 즉 저주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차라리 칼이나 독약을 발견했다면 덜 충격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것은 너무나 음습하고 졸렬했습니다. 제국의 황자가 자신의 형제를 죽이기 위해 이런 더럽고 미신적인 수단에 의존했다는 사실은 강희제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이 순간 강희제는 황제가 아닌 한 명의 무너진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저주 인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난신적자, 천하에 이런 흉악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 놈이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났느냐.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강희제는 이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밤마다 통곡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제국의 황실에서 아들이 아들을 저주하여 죽이려는 흑마술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희제는 윤제를 향해 가장 잔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윤제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그를 죽이는 것조차 내 손이 더러워질 것이다. 그를 영원히 가두어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 윤제의 자귀는 모두 박탈되었고 그는 죄인으로 전락하여 종인부도 아닌 자신의 저택 담장을 높여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문은 쐐기로 박혔고 음식은 작은 구멍으로만 넣어졌습니다. 한때 전장을 호령하던 용맹한 장수, 해비의 자랑이었던 장남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영웅담이 아니라 땅속에서 파내어진 썩은 나무 인형 몇 개뿐이었습니다. 대학어 윤제의 처소에서 저주 인형이 발굴되던 그날 밤, 해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연희궁 깊은 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 병사들의 고함, 그리고 아들이 끌려가며 지르던 비명소리를 그녀는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뛰쳐나가 황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잠시 미쳐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읍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영리했고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정치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황실의 금기를 깬 폐륜이자 이단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다 잡혔다면 적어도 역적의 어머니로서 함께 죽음을 맞이할 각오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적일지언정 장렬한 최후입니다. 하지만 저주 인형이라니요. 아들이 고작 인형에 바늘을 꽂으며 형제가 죽기를 빌었다는 사실은 여평나랍 가문의 수장이자 사비의 으뜸인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그 괴물이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미래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분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해비는 그날 밤 처소에 모든 불을 끄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과 치욕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현명한 해비, 황장자의 어머니라는 탑이 영원히 무너졌음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현대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윤제는 칼이나 독약 대신 인형을 선택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무력감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한다. 윤제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내면은 지독한 열등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황태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그의 자아는 붕괴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저주는 약자의 복수였습니다. 정면으로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겁쟁이들이 숨어서 하는 짓.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해비가 키워낸 용맹한 전사는
사실 갑옷 속에 숨은 겁쟁이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인형들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희제의 교육 실패, 해비의 맹목적인 기대, 그리고 청나라 황희 계승 시스템의 모순이 빚어낸 뒤틀린 결정체였습니다. 자금성의 땅 속에서 인형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은 제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 비친 가장 슬픈 얼굴은 바로 아들을 괴물로 키워낸 어머니 해비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제의 저주 인형 사건이 휩쓸고 간 자금성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이었습니다. 이 폭풍의 가장 큰 피해자가 갇혀 있는 곳, 바로 해비나랍시의 처소 연희궁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후궁의 대소사를 결정짓던 권력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누구도 찾지 않는 살아있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비나랍시는 강희제 시대 사비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위세는 황후가 부재한 내명부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삼황자 윤지, 팔황자 윤사 등 다른 황자들도 그녀의 눈치를 보았고 어린 비빈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윤제가 페류나와 주술사라는 오명을 쓰고 유폐된 순간 해비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희제는 해비의 자규를 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황실에 봉사한 세월이 길고 직접적인 공범이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처분은 차라리 폐위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바로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더 이상 연희궁을 찾지 않았습니다. 해비를 위한 연회도 하사품도 사라졌습니다. 황제가 외면한 후궁은 곧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영리한 환관들과 궁녀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명문가 부인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해비는 텅 빈 처소에서 거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울 속에는 늙고 지친 한 여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해 주던 황장자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은 이제 저주를 건 괴물의 어미라는 낙인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평나랍 가문의 딸로서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아들이 땅에 파묻은 인형과 함께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해비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자금성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황자 윤진의 어머니 덕비 오아씨였습니다. 덕비는 해비보다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녀는 궁녀 출신으로 만주 명문가 출신인 해비와는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해비가 화려한 모란고치였다면 덕비는 눈에 띄지 않는 들꽃 같았습니다. 해비는 평소 덕비를 자신의 아래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운명이 어머니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해비의 아들 윤제가 요란한 야망을 드러내다 흑마술이라는 자충수로 파멸한 반면 덕비의 아들 윤지는 불쟁이라는 고도의 전략으로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해비는 연희궁의 창살 너머로 덕비의 처소인 영화궁으로 향하는 황제의 가마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덕비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아부와 환호를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저 천안 출신의 여인이란 말인가. 해비의 가슴은 질투와 후회로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기는 법이었지만 덕비가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참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은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참는 자였습니다. 이 뼈아픈 교훈을 깨닫기에 해비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해비와 그녀의 아들 윤제가 같은 자금성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재는 자신의 저택에 감금되었습니다. 그곳은 해비의 처소에서 불과 몇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혹시라도 아들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비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명은 엄중했습니다. 어떤 접촉도 어떤 서신 교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해비는 아들이 굶지는 않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겨울에 춥지는 않은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불당에 앉아 염주를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비는 누구에게 기도를 올렸을까요? 부처님에게? 조상님에게? 그녀의 아들이 라마승의 흑마술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그녀의 기도마저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성한 불당에서 아들이 저지른 신성모독의 죄를 비는 어머니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가끔 궁녀들이 전해주는 소문은 해비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대학어께서 감옥 안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술을 찾으신답니다. 대학어께서 첩시를 들여 아이를 낳으셨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지내는 아들의 소식. 그것은 해비에게 어머니, 저는 괴물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은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는 영웅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욱 망가지는 범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일부에서 언급했던 여평나랍의 저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족에 여자가 단 한 명만 남더라도 반드시 아이신교로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당시 자금성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해비가 낳은 아들이 황실을 멸망시키려 했다. 역시 여평나랍의 피는 속일 수 없다. 대학어가 형제를 저주한 것은 여평부 조상들의 원혼이 시킨 짓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는 해비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황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황제의 아이를 낳으기는 충실한 비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죄는 그녀의 혈통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낳은 것이 아들이 아니라 가문의 저주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난 복수의 화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것은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나 강희제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황태자 윤익을 다시 복위시켰다가 다시 폐위하는 혼란 속에서 강희제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강희제가 옛 추억에 잠겨 연희궁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멈춰서서 낡아가는 연희궁의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 자신과 함께 웃고 떠들던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해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자신이 짐승이라 불렀던 아들의 어머니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서로에게 너무나 큰 고통일 것임을 알기에 황제는 말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안에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해비 역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은 사랑이나 정이 아니라 실패한 부모라는 공통된 죄책감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연희궁의 문은 굳게 닫혔고 해비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으나 산 사람이 아니었고 궁 안에 있었으나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길고 긴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며 버텼을까요? 아마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 바로 그녀가 키운 또 다른 아들, 양자팔 황자 윤사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친아들 윤제는 무너졌지만 그녀가 정성으로 키운 양자 윤사는
당시 8현왕이라 불리며 차기 황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해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배로 낳은 아들은 실패했지만 내 가슴으로 키운 아들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녀가 품은 이 마지막 희망조차 훗날 그녀에게 더 큰 비극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친아들 윤제를 잃은 해비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연희궁의 정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품에서 자란 양아들, 팔황자 윤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친아들이 검은 주술로 무너졌다면 믿었던 양아들마저 하얀 저주라 불리는 오해와 불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황자 윤사는 해비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생모는 양비 위씨로 신분 미천한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실 관례상 신분이 낮은 비비는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에 윤사는 태어나자마자 해비 나랍씨에게 맡겨졌습니다. 해비는 윤사를 친아들처럼, 아니 어쩌면 친아들 윤제보다 더 애틋하게 키웠습니다. 윤제는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거칠었지만 윤사는 섬세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해비는 윤색에서 자신이 가르치지 못했던 겸손과 처세술을 보았습니다. 윤사는 자라면서 팔현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조정 안팎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온화했고 학식을 갖추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친아들 윤제가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려다 실패했다면 양아들 윤사는 덕으로 사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이 유폐된 후 해비는 윤색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 윤제가 아니라면 윤사다. 윤사가 황제가 된다면 나를 키워준 어머니로서 극진히 모실 것이다. 나의 영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궁궐 밖 대신들도 윤사를 차기 황제일 순위로 꼽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단 한 사람, 아버지 강희제의 의심병이 다시 도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강희제 53년, 또다시 운명의 장난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사에서 폐영 사건이라 불리는 미스터리입니다. 강희제가 순행을 나갔을 때 팔황자 윤사는 병으로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효심을 표하기 위해 최상급 사냥매 2마리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만주족에게 매는 용맹함과 기상을 상징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텐트에 도착했을 때 매들은 이미 죽어 있었거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강희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단순히 배달 사고로 죽은 새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저주를 보았습니다. 아비가 늙어 죽기를 바라는구나. 이 죽은 매처럼 나도 힘을 잃고 죽으라는 뜻이구나. 강희제의 트라우마가 폭발했습니다. 일황자 윤제의 저주 인형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장 믿었던 팔황자마저 자신에게 죽음의 상징을 보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강희제는 즉시 윤색에 절연을 선언합니다. 윤사와 나의 부자 관계를 끊겠다. 그는 역적이며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소식이 연희궁에 전해졌을 때 해비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다시란 말인가? 첫 번째 아들은 인형을 묻어서 망했고 두 번째 아들은 새를 보내서 망했습니다. 해비는 하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들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의 저주라는 굴레에 갇혀 파멸하는 것인지.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해비의 희망을 하나씩 꺾어버리는 형국이었습니다. 1722년 겨울, 위대한 황제 강희제가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금성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한 그날, 헤비는 슬픔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누가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 그녀의 목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후계자의 이름은 헤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사황자 윤진, 옹친왕이 대통을 잇는다. 바로 그녀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덕비의 아들이자 냉혹한 심판자라 불리는 옹정제의 등극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살생부 최상단에는 헤비의 양아들인 8황자 윤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헤비의 친아들 윤제 역시 경계 대상일 호였습니다. 헤비의 입장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적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로운 황제 앞에서 그녀는 선왕의 후궁이라는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적의 어미로서 숙청당할까요? 자금성의 겨울바람이 연희궁의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헤비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납작 엎드려 새로운 황제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영리하고 잔혹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즉위 초반 효를 강조하기 위해 선왕의 비빈들에게 겉으로는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우 뒤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헤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궁에 남아있다가는 언제 꼬투리를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옹정제에게 간청합니다. 신첩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궁에 머물며 폐하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출궁하여 아들 윤사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헤비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친아들 윤제는 감옥에 있어 갈 수 없으니 양아들 윤사의 집에 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옹정제는 이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옹정제는 헤비를 볼모로 윤사를 통제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네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라는 잔인한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헤비는 짐을 꾸려 수십 년간 살았던 자금성을 떠났습니다. 입궁할 때는 가문의 희망을 짊어진 아름다운 소녀였으나 떠날 때는 죄인된 아들들을 둔 초라한 노파였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조촐한 맏에 오르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저 높은 담장 너머 어딘가에 여전히 갇혀 있을 친아들 윤제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을까요? 미안하다. 어미는 도망친다. 너를 그 차가운 감옥에 홀로 두고 나만 살겠다고 나가는구나. 그녀의 출궁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으로의 이송이었습니다. 마음의 감옥 말입니다. 양아들 윤사의 저택은 화려했습니다. 윤사는 헤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자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옹정제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윤사의 측근들이 하나둘 유배를 가고 그의 권한이 하나둘 박탈되었습니다. 헤비는 저택 안에서 그 공포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 밤늦게 들려오는 한숨 소리, 그리고 저택 주변을 감시하는 첩자들의 시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그녀가 저주 인형 사건 때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다시금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내게는 평범한 아들의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아들들은 모두 황제와 싸워야만 하는 운명입니까? 헤비는 매일 밤 불당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도의 내용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들이 황제가 되게 해달라는 야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우리 모자가 제명에 죽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가장 높았던 여인의 소망은 이제 가장 낮고 비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옹정제라는 냉혹한 심판자는 그 소박한 소원마저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의심은 군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헤비나랍시가 양아들 팔 황자 윤사의 저택으로 피신하듯 출궁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구원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늑대 소굴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옹정제 4년 자금성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헤비의 마지막 노년을 지탱하던 희망의 기둥 윤사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출궁 초기 헤비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아들 윤사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시름을 잇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살얼음판 위에서 추는 춤과 같았습니다. 옹정제는 윤사를 요직인 총리 사무 대신에 임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를 우대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말려 죽이기 작전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윤색에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맡기고 사소한 실수라도 나오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헤비는 집안에서 아들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퇴청하고 돌아온 윤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헤비는 아들의 떨리는 손끝에서 공포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윤사가 헤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황제께서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헤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첫째 아들 윤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가졌지만 둘째 윤사는 너무나 똑똑하고 인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1726년 옹정제의 인내심이 끝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옹정제는 윤사와 구황자 윤당을 황족의 명단인 옥첩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적인 형벌을 내립니다.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팔 황자 윤색에는 아키나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만주어로 개 혹은 고기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라는 뜻입니다. 구황자 윤당에게는 세사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는 돼지 혹은 지겹도록 귀찮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의 아들이 선왕 강희제가 그토록 아꼈던 팔현왕이 하루아침에 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평생을 황족의 일원으로서 고귀한 혈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아들이 공식적으로 짐승이 되었습니다. 친아들 윤제는 저주 인형을 써서 스스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고 비난받았지만 양아들 윤사는 아무 죄도 없이 권력제에 의해 짐승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헤비에게 이 현실은 악몽보다 더 기괴했습니다. 그녀가 낳고 기른 아들들은 모두 인간의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사는 체포되어 종인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날 염친왕부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쳐 가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을 노비로 전락시켰습니다. 헤비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아들과 마지막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윤사는 포승줄에 묶인 채 어머니 헤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헤비는 아들을 잡고 싶었지만 병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늙고 힘없는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윤사야, 내 아들아.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이름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아키나라 불렀으니까요. 윤사가 끌려간 후 혜비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몰락한 왕부의 구석방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를 지켜주던 마지막 울타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1726년 9월, 감옥에 갇힌 지 불과 몇 달 만에 팔황자 윤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구토와 설사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옹정제가 독살했거나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혜비는 양아들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백발의 어머니가 흑발의 자식을 가슴에 묻는 고통. 그것도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혜비의 친아들 대학어 윤제는 아직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윤제는 1708년부터 감금되어 이때 이미 18년째 독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 윤사가 개가 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혜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윤제도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좁은 방에서 미치광이로 늙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고통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을 바라는 것. 이것은 혜비가 도달한 극한의 비극이었습니다. 희망이 고문이 되는 상황에서 죽음은 오히려 안식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윤사마저 떠난 후 혜비는 6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6년은 그녀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이 시기 혜비에 대해 침묵합니다. 옹정제실록 어디에도 그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그녀가 철저하게 숨죽여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했던 사비의 수장, 영웅을 낳은 어머니, 현황을 기른 양모, 그 모든 타이틀은 다 허상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죄인들의 어머니라는 멍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금성의 구석진 처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영원한 겨울이었습니다. 가끔 바람소리에 섞여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형을 죽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개가 아닙니다. 이 환청들은 죽는 날까지 혜비를 괴롭히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윤제가 땅에 묻은 인형의 저주는 황태자가 아니라 결국 어머니인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주 인형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희제도, 옹정제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갈 무렵 비극의 주인공 혜비나랍씨 또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옹정 10년 4월 혜비나랍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0대 후반. 당시로서는 꽤 장수한 셈이었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황실의 예법에 따라 엄수되었습니다. 옹정제는 친히 그녀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냈고 희애라는 시호를 그대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마지막은 평온하고 연계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장례식의 화려함이 그녀의 생애를 덮고 있던 짙은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혜비가 눈을 감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일 것입니다. 여평나랍 가문의 자랑스러운 딸로 입궁하던 날, 처사들 윤제를 품에 안고 느꼈던 환희, 사비의 수장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집어삼킨 검은 구멍.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저주 인형. 어쩌면 죽음은 그녀에게 형벌이 아니라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아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역적의 엄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안식. 그녀는 지친 몸을 내려놓으며 비로소 긴 악몽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해비가 떠난 후에도 세상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비극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악어 윤제입니다. 그는 1708년에 감금되어 해비가 죽은 1732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좁은 담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고 나서도 2년을 더 살았습니다. 26년, 갓 태어난 아기가 청년이 되어 장가를 갈 만큼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윤제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무려 20명 가까운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반성의 기미 없이 여색을 탐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치적 생명이 끊기고 사회적 자아가 말살된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본능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라기보다 절망적인 몸부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고가 감옥 안에 그에게 전해졌을까요? 만약 전해졌다면 63세가 된 늙은 윤제는 울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세월 굳어버린 감정 때문에 눈물조차 말라버렸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왜 저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셨습니까? 그의 독백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옹정 12년 11월, 윤제는 63세를 일기로 감옥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한때 황제를 꿈꾸었던 사내의 최우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적막했습니다. 이제 해비와 윤제의 기나긴 이야기를 맺으며 우리는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이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서늘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의 욕망이 투영된 자녀의 비극입니다. 해비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가문의 영광과 자신의 권력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제에게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겨야 하는 너, 황제가 되어야 하는 너를 강요했습니다. 그 무거운 기대가 윤제를 짓눌렀고 결국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녀에게 과도한 성취를 강요하는 수많은 현대의 부모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둘째, 열등감과 미신의 상관관계입니다. 윤제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황태자와 비교했습니다. 왜 나는 적자가 아닌가? 라는 바꿀 수 없는 조건에 집착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능력은 흉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끌어내리려 할 때 인간은 가장 비이성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윤제의 인형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겁한 열등감의 상징입니다. 셋째, 권력 앞에 무력한 천륜입니다. 강희제는 성군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황실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짐승이라 부르며 버렸습니다. 해비 역시 살아남기 위해 아들의 구명을 포기했습니다. 권력이라는 태양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정도, 형제 간의 우애도 녹아버린다는 비정한 진리.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성의 상실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북경의 고궁박물관 어딘가 혹은 역사 기록 속에는 윤제가 만들었던 저주 인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인형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지난 300년간 수많은 관람객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묻혀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 이루지 못한 욕망, 혹은 내 아이를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이기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윤재의 인형과 같은 어두운 욕망이 묻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헤비 나랍시. 자금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나 가장 깊은 어둠을 보았던 여인. 그녀의 삶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녀가 흘린 눈물은 역사의 강물이 되어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자금성의 붉은 담장 위로 해비의 한숨 같은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 소리를 끝으로 우리는 이 길고 슬픈 모자의 이야기를 덮으려 합니다.